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가 시장이 엄청 다이나믹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매번 그렇죠. 양극화는 계속 심한 상태고 오늘 순환매가 좀 세게 그나마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지수가 세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보다 웬만하게 괜찮았던 섹터는 수급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철강, 화학, 2차 전지 몇 개 이런 식으로 센 종목들이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체 상장 종목 수를 숫자 놓고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부 다 미국 주식부터 정리를 해 나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개방송 포맷을 전부 다 바꿨어요.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정리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관련주랑 지금부터는 오늘 이후의 무방은 엄청나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제가 공개방송을 월수금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미국 증시 밤에 있었던 것까지 같이 얘기해야죠. 그래서 수밤 목요일 밤 이래가지고 이런 딱 모아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금요일 날인 오늘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엔비디아 숫자 보면은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돈을 이렇게 벌어도 되는 건가? 라는 게 1번. 그리고 이 정도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중소형주 잡주도 아니고 덩치가 이렇게 큰 종목이 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구나. 거의 경이로운 숫자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이 681억 불이었는데 전망치가 662억 달러니까 당연히 더 잘 나왔고 EPS도 전망치보다 잘 나왔고 미국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컨센서스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이번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회사에서 이제 실적 예측치를 내놓기 때문에 가이던스 깨지면 이번 분기 실적 잘 나와도 주가 깨지거든요. 근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전망치가 726억 달러였는데 780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거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냥 까일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적을 냈는데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 어땠죠?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는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가 넘게 빠지고 끝나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해석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미국 현지에서 아무래도 시총이 엄청 큰 종목이고 AI에서 대장 노릇을 아주 오래 하던 종목인데 실적이 잘 나와도 못 가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엔비디아 실적이 이 정도로 잘 나오는 걸 보면 얘한테 칩을 사가는 고객사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사가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객사들 얘네 입장에서 고객사가 빅테크일 겁니다. 그런 애들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참 실적이 잘 나와도 저렇게 해석을 하는 물론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러는 걸 겁니다만 어찌됐건 숫자는 잘 나왔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정작 재미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재료들 때문에 움직인 종목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엔비디아는 숫자가 잘 나왔고 엔비디아 컨콜에서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내려가고 컨콜 때 얘기가 나온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 거꾸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컨콜에서 젠슨 황 CEO가 무슨 얘기 했냐면 6년 전에 나온 칩도 지금 없어서 못 판다. 6년 전 칩이라고 하면 이제 A 시리즈 그리고 그 2년 뒤인 한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나온 게 이제 호퍼 시리즈, H 시리즈 보면 되거든요. A100, H100 이런 거 들어보셨죠? A100이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든 거라서 H 시리즈가 호퍼 시리즈입니다. 얘네도 지금 없어서 못 판다.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제 또 삼전익스 올라가고 그런 그림이 있었고 이게 사실 메인인데 LG 그룹이랑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관련해가지고 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젠스랑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로봇 비즈니스를 어떤 구조로 하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테슬라처럼 자기들이 로봇 하드웨어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로봇을 학습시키고 소프트웨어랑 생태계를 통합시키는 그 운영 체제 또는 소프트웨어 이쪽을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랑 협업 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로봇 플랫폼이 좋아요라고 엔비디아가 자랑한 건데 자랑한 엔비디아 나누라고 얘네가 올라갔습니다. LG그룹과도 협업 중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LG전자, LG 이노텍 이런 애도 올라갔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대차 그룹주니까 그래서 얘네가 오늘도 셌고 LG그룹주 오늘 좀 쉬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국내 시장에선 얘랑 얘가 둘 다 셌어요. 다 엔비디아 재료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엔비디아 말고 숫자 발표 실적 나온 애들 중에 좀 그 이목을 많이 끌었던 게 서클입니다. 서클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전 세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1등인 회사, 2등인 회사 사실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2등인 회사가 서클입니다. 그리고 1등인 회사가 테더죠. 테더. 지금까지 발행량 기준으로 얘네 둘이 압도적으로 투톱이거든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에 1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테더는 안 밀어줘요. 달러 기반이어도. 왜냐면 테더가
거버넌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가 보유자, 준비금, 리저브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테더가 그거 관련해서 물음표가 좀 찍혀요. 1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등인 서클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이슈가 없어요. 얘 엄청 깔끔하게 투명하고 클린하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 여기 서클을 많이 밀어주는데 서클 실적 발표를 보니까 어차피 얘는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많이 유통되고 있는지 유통 볼륨에 따라서 얘 실적이 연동되거든요. 유통량 그리고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클도 실적이 그냥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통량을 봤더니 2025년 연말 기준으로 USDC 서클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750억 달러였는데 전년 대비해서 70%가 늘었다. 네트워크 거래 역시 중요하죠. 12조 달러인데 전년비 247%가 증가했다.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코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올라가고 서클 아니면 미국 1등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은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 유통 볼륨을 일주일 단위로도 볼 수 있거든요. 주간으로 봐도 거의 한 번도 안 꺾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서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애들도 다 유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얘기 때문에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페이, LGCNS, KCP, 다날, 헥토파이낸셜 저런 애들이 수급이 좀 세게 붙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저게 다 서클 실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관련주를 뭐 차트를 한번 정도 제가 어제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실 가장 교과서적인 애는 카카오페이랑 LGCNS 이런 애들이 사실 매매하기가 제일 편한 애들이고 테마색깔 짙은 애로는 다날 아니면 KCP 이런 애들인데 어제 수급이 좀 붙었던 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서클의 실적 발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어제 테마치고는 아주 오래 횡보한 건 아니지만 박스 횡보를 좀 하다가 서클 저 정도 재료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살까 말까 뭐 고민을 했었는데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코스피 국내 시장 부양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뭐 공약 패키지를 계속 쏟아냈었고 당선이 된 이후에도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국내 시장을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근데 5천은 이미 넘어가고 이제 6천이죠 벌써.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 이거요. 국내 증시 살리기 입법 패키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당연히 기준으로 뭐 자본시장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뭐 전자증권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상법 개정이 사실 메인입니다. 상법 개정은 사실 그 서로 논쟁거리나 이슈인 게 좀 많아가지고 한 번에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입법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7월에 입법된 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했다. 그럼 원래는 쉽게 말하면 내가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도 이사죠. 이사의 대표니까. 근데 회사의 경영상의 결정을 할 때 내가 회사를 위해 가지고 좋은 결정을 했는데 그게 주주한테는 안 좋은 결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주주들은 막 눈물 흘리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 문제됐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에서 분사된 겁니다. 이거 사측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조건 좋은 것만 있지.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이거는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 게 맞기 때문에 전 빼도 박도 못하죠.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입법을 했던 게 이거였고 그래서 자회사 물적 분할 해가지고 이중 상장, 중복 상장 시키는 게 사실상 이때부터 이미 막혔습니다. 2차 상법 개정에서는 딱히 중요한 건 없었거든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런 게 들어갔는데 딱히 이걸로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차 상법 개정은 설명을 엄청 많이 했는데 작년에 2차 얘기는 별로 안 했죠.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럼 3차 상법 개정 이게 이제 꽃이었는데 이번 주에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엊그제 완전히 입법이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3차 상법 개정안 시리즈 패키지가 이게 끝난 거예요. 3차 핵심 역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였고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애들 아니면 저 PBR인 애들이 이것 때문에 또 쏘는 그림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그게 금융주였습니다. 금융주라고 하면 은행, 증권, 보험이 있을 거고 얘네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게 통과가 이제 될 건데 임박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오히려 얘네가 세론일 거다. 재료가 끝나는 거여서 왜냐면 얘네 이후에 추가로 나올 재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증권, 은행, 보험이 얘네가 입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온 날이 꼭지였습니다. 제가 그날 꼭질 거라고 했었죠. 진짜 아침부터 쏘다가 그냥 바로 세론이 나와버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 3차 상법 개정안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1년 내 소각 무조건 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게 되면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건 어떡하냐? 1년 6개월 안에 소각을 해야 되고 지배력 남용 방지가 있는데 자사주의 마법을 원천 봉쇄 이것도 문제가 좀 많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식을 최대 주주인데 30%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회사의 주식이죠. 자사주가 한 40% 정도 되고 소액주주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는 소액주주가 다 합쳐가지고 30% 정도 들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최대 주주가 나는 맞아요. 그리고 자사주 40%는 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럼 40%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결국에 내가 단일 최대 주주니까 회사 내 거죠. 이런 구조에서 이게 자사주의 마법이 A가 나중에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인적 분할 이런 거 하면 같은 지분의 신설 회사가 생기고 똑같이 나 30, 자사주 40, 소액주주 30이거든요. 근데 이 40%의 자사주가 원래는 의결권이 없어야 되는데 회사가 분할하게 되면은 여기서 의결권이 부활을 해버려가지고 대주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주주들이 자기 돈 추가 투입을 안 하고도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꼼수고 뭐 좋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 설계한 건데 여튼 그게 자사주의 마법이었고 그거를 이제 봉쇄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봉쇄가 된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공약 달성이 됐죠. 6,000이니까 그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됐으니까 관련해가지고 입법 시리즈는 웬만한 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거 이게 작년 말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2달 정도 전에 내년이 되면 이제 닭도 엄청나게 세게 움직일 건데 코스닥이 1월에 미친듯이 올라갔죠. 그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물론 수급이 좋아서 시장에 돈이 많아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부가 연기금의 뭐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내에서 부실 기업들을 퇴출한다든지 이런 시리즈 패키지 있죠. 거기다가 지금 한국거래소 보면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피죠. 그 유가증권 시장이랑 코스닥이랑 사실 한 몸인데 얘네들 별도 자회사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나누겠다. 나스닥이랑 S&P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1부 리그, 2부 리그 개념이 아니라 둘 다 1부 리그인 것처럼 하고 별도 시장 개념으로 이거를 탈바꿈하겠다고 하는 지금 또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입법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까지 이제 추가 부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어제 장 끝날 때 찍은 거고 이게 방금 전에 오늘 장 끝날 때 이게 찍은 거거든요. 어제랑 오늘 시장 한번 보세요. 어제 코스피가 여기 잘 보면 플러스 3.67이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어제 코스닥이 플러스 1.97이니까 둘 다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가 더 셌죠. 근데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24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무려 3% 중반대 나가는데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코스닥도 똑같았습니다. 2%나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가 400개밖에 안 되고 하락이 1200개였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에서 셌던 건 뭐였죠? 당연히 코스피가 세게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가 적다는 거는 당연히 반도체가 셌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다가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좀 이제 그래도 내러티브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엔비디아 GPU를 지금도 없어서 못 사는 건 맞는데 이거를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많이 사가지고 라인을 깔아야 되는데 없어서 못 사니까 깔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병목이라고 보는데 GPU 병목 현상이 이제 두 가지로 이동 중이다.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하면 삼전 닉스일 거고 두 번째가 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기도 부족하고 전력을 쏴줄 전력 인프라도 부족하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은 엔비디아가 누워있는데 전력 설비 애들은 맨날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미 지금 넘어왔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력 설비 애들이 맨날 신고가 경신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메모리는 삼전 닉스니까 얘네도 당연히 세고 이런 구조여서 얘가 어제 전력 설비 좀 셌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젠슨왕 CEO가 또 언급한 것 때문에 LG랑 현대차 그룹주가 엔비디아랑 로봇 협업한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세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고 또 스테이블 코인 서클 홀시적 때문에 얘네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또 땡겨서 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 코스닥이 플러스 0.39니까 닭은 나쁘지 않았어요. 피는 좀 안 좋았죠. 닭을 먼저 볼까요? 플러스 0.39면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뭐 큰 폭으로 올라간 게 아니지만 상승 종목수가 496개, 하락이 1180개입니다. 코스피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시장을 보면 어제는 양시장이 다 좋았는데도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았고 오늘은 코스닥이 보합 부근인데 그래도 올라간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거의 2배, 3배더라. 그러니까 쏠림이 당연히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럼 오늘 시장에서 셌던 건 뭐냐? 뭐 바이오
아니면 자동차, 2차 전지 몇 개 종목, 그리고 경기민감주, 철강이랑 화학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던 얘기를 보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하던 얘기는 자동차주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였고 이번 주 내내 제일 많이 한 게 자동차주 산 거거든요. 오늘 다급등에도 안 팔았죠. 그리고 다른 얘기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 경기민감 섹터에서 철강이랑 화학, 얘네 좀 갸우뚱하기는 하는데 철강화학을 좀 보고 있어야 된다고, 물론 저도 사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철강화학이 오늘 좀 세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럼 철강화학 움직임을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철강에서 대장은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제철은 철강 때문에 갔다고 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현대제철같이 곰 같은 애가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 아니면 동국제강, 롯데케미칼, 화학으로 가면 LG화학, 이런 애들 고개 다 드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경기민감 섹터는 이거 사이클 한 번 타면은 몇 달 내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의 초입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들고 있는 거 다 많이 올라갔는데 뭐 자동차도 많고 바이오도 많은데 걔네가 대장이니까. 근데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차랑 바이오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라 이거는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고 현대제철이 오늘 주인공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연휴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 철강 안에서, 제가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항상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안 들고 있는 섹터도. 근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갸우뚱인데 얘가 이제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면 이거는 또 이번 주 내내 차 산 것처럼 사야 되니까 이거 좀 더 확인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일 세게 철강화학 중에 제일 셌던 게 현대제철이니까 얘만 갖고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재료는 뭐죠? 현대차 그룹주 계열사죠. 현대그룹이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 그룹, 그냥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그러니까 이게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이게 자녀들이 그룹을 다 쪼개가지고 이게 분할로 회사를 받다 보니까 그룹도 여러 개로 쪼개졌는데 현대차그룹 계열사입니다. 현대제철이. 현대제철 이거 뭐하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같은 거 공급하고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뭐 철강제 같은 걸 이제 하죠. 그래서 오늘 재료가 좀 이따 보겠지만 현대차그룹의 재료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주가 웬만한 게 다 좋아서 그래서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 얘는 AI 데이터 센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철 철강주 얘기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왜 나오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어 쳐보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건물을 지어요. 그 연면적이 한 뭐 3천, 예를 들어요. 그냥 3,000평 정도 되는데 뭐 한 2층 3층짜리 건물이다. 근데 A 건물은 그냥 오피스 상업용 건물입니다. 아니면 주거용 건물이에요. 근데 분명히 똑같은 연면적 3,000평짜리인데 B 건물은 AI 데이터 센터래요. 그러면 면적이 똑같고 층수가 똑같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철강제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데이터 센터가 같은 면적 기준으로 일반 상업용 오피스 대비해서 철강제가 3배까지 들어갑니다. 3배.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데는 들어가봤자 무거운 거 뭐 들어가죠? 뭐 냉장고,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 뭐 소파, 뭐 침대, 무거운 거 들어가 봤자 그렇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서버렉이 들어갑니다. 서버에다가, 서버가 엄청 무겁거든요. 겹겹이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냉각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서 이게 엄청 무거워요. 이게 냉각 시스템 꺼지면 서버가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거 2개 넣으면 무게가 많이 실리고, 그러면 건물이 당연히 같은 면적이어도 하중을 많이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철강제가 2배, 3배 이상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 H빔 같은 거 있죠. H빔 들어가는 두께 자체가 이게 달라요. 훨씬 두꺼운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강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논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살짝 좀 갸우뚱하기는 했었던 게, 아니 전체 전방 시장이 얼마나 큰데 철강제가, 근데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 포션이 얼마나 된다고 저거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일반 건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맞는데, 전체에서 포션이 크지 않은데 이거 갖다가 철강 하면 살짝 갸우뚱하기는 하는데, 여하튼 현대제철이 아무래도 오늘 재료가 있었던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현대차가 오늘 또 공교롭게 새만금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그럼 현대차 그룹 내에서 철강 뭐 있지? 현대제철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논리로 좀 붙더라고요. 뭐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좀 더 스터디를 저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뭐 오늘은 아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얘기가 또 있었어요. 마이크론이 이제 한국 소부장 기업들의 러브콜을 했다, 이런 재료가 좀 있었는데, 이게 세미콘 코리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했던 겁니다.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했었던 행사 때문에 마이크론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 소부장 기업들을 만나서, 야 우리 뭐 소재 부품 장비 좀 빨리 줘봐, 더 줘봐라고 요청을 했다. 뭐 이게 사실 골자거든요. 근데 보면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다가 35조짜리 낸드팹 짓고 있지. 2028년에 질 예정. 그리고 이게 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대만
TSMC라는 회사 거에 P5 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또 18억 달러 주고 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지금 지어야 돼요. 내가 만들고 있는 게 하루에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A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고객사들이 빨리 돈 더 줄 테니까 더 만들어 달래. 근데 나는 이 A 공장 밖에 없어요. 이미 불가동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사면 돼요. 사면 됨. 이게 짓는 형태는 땅 사야 되죠. 거기 건물을 내야죠. 장비 넣죠. 사람들 채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양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새로 짓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니까. 근데 아예 기존에 비슷한 거 하는 공장을 통으로 사버리면 뭐 장비도 비슷한 거 쓸 거고 부지 확보돼 있고 건물 올라가 있고 장비 바꾸는 거 우리 거 일부 바꾸고 인력도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비쌀 때 많이 팔아먹자고 해서 대만 팹을 그냥 통으로 먹어버리는 딜을 마이크론이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평택 P5 이거 그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땡겨서 조기 가동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잘 팔리니까 빨리 찍어내자라는 게 지금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생각이고 이것 때문에 원래 마이크론의 공급 관계가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어제 세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정도 체크를 하면 되고 오늘 재료는 이제 로봇이랑 자동차에 완전히 집중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재료는 현대차 그룹이 2029년까지 재료가 많거든요. 2029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15만 대를 찍어내겠대요. 분명히 내가 전에 봤을 때는 저 전에 이 뉴스 기사를 읽은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27년에 생산을 개시해서 2028년이면 당장 내후년이잖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부터 한 3만 대 정도 양산을 할 것 같은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기가 자체 막 수만 대 양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현대차가 맡을 거고 현대차가 대장이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도 현대차가 대장이었죠.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2029년에는 이거 15만 대까지 늘리겠대요. 그러면 2029년이 3년 뒤죠. 그럼 내년에 생산 개시해서 3, 4만 대 만들고 여기다가 4배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르면 당연히 로봇이랑 현대차라는 키워드 그런 그룹주 자체가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리고 2028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틀라스 도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옵티머스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당장 국내에 못 들여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먼저 아틀라스를 2028년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옵티머스 100만 대 만들다고 했는데 머스크의 또 발언은 또 다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양산을 일부 하고 있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새로 나온 얘기는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다. 이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행사가 있었어요. 전북 새만금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투자 협약식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봤더니 디테일이 나왔거든요. 9조 원을 투자할 거고 2019년까지 하겠대요. 얼마 안 남았죠? 내년에 바로 착공해가지고 2, 3년 만에 다 짓겠다는 겁니다. 뭐를 짓나 봤더니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제일 큰 돈 들어가요. 아까 전에 현대제철을 보면서 현대제철이 지금 이거부터 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는 철강제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 당연히 핵심인 로봇 클러스터 들어가고요. 태양광 발전, AI 소시티, 태양광 발전 클러스터. 그럼 이거 봤을 때 키워드는 두 개란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 현대차 아니면 현대 오토에버가 될 거고 로봇 클러스터로 가면은 당연히 현대차, 기아, 모비스 아니면 현대 위아 뭐 이런 애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얼마 안 남았죠. 2주 정도가 지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제가 노란봉투법 얘기는 지난 방송 때 했었죠.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거고 작년에 통과가 된 이후 로봇주들이 10배 올랐습니다. 안 올라간 게 4배, 5배 그랬었고 그리고 국토부가 이거 오늘 새로 추가된 얘기인데 내년에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로보택시나 레벨 4급의 자율주행 갈 수 있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그 수혜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관련주가 또 그런 애들이어서 오늘 재료가 저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관련주를 움직이는 걸 또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일단 기아가 엊그제 신고가를 이제 먼저 넘어갔고 투톱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차인데 우리가 현대차를 이제 월요일에 샀기 때문에 월요일 산 이후로 잘 올라오고 있죠. 얘가 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바로 급등을 해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도 이제 아직 팔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주도 안 팔았고 여기다가 더하면은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아니면 현대 오토에버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 신고가 얘 신고가 딱 걸려 있고 얘는 신고가 오늘 장중에 뚫었다 갔다가 왔죠. 어차피 추세가 다 똑같은 애들이라서 저런 애들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토에버는 엊그제 급등하기 때 아침에 샀기 때문에 이번 주에 메인 그 매매는 자동차주 사는 거였어요. 제가 차가 제일 최우선순위라고 해가지고
어떤 잘 채워놨습니다. 그 차는 저런 재료가 좀 있었다는 점을 보면 되고, 그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LG랑도 지금 로봇 협업하고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LG도 괜찮거든요. LG랑 LG전자, LG 이노텍 같은 애들도 있고. 참고로 LG 이노텍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죠? 아틀라스죠.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비전 센싱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이 공급해요. 그래가지고 얘도 로봇 부품주이기는 합니다. 근데 수의 강도는 사실 여기까지는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LG그룹도 로봇 비즈니스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랑 비교하면 사실 현대차 훨씬 좋아서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얘네도 젠슨왕이 언급을 했고, 최근에 로봇 키워드가 워낙 괜찮으니까 얘네가 좀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전이랑 움직임이 좀 다른 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 재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현대차 그룹주랑 LG 그룹주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아니 SBB테크, 뉴로메카부터 해서 KNR 시스템 뭐 로봇 관련주 중소형주 많은데 걔네는 별 움직임이 없는, 걔네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아예 같은 로봇이어도 저는 로봇 대장이 무조건 현대차 그룹주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을 많이 산 건 로봇주를 산 게 아니라, 그래서 로봇 관련 키워드를 움직이는 게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고, 로봇 테마 안에서는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대장이 원래 무조건 레인보우잖아요. 얘 정도만 신고가를 보냈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잘 못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낙수 효과로 다른 애들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은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재료로는 오늘 장이 끝났고 이제 3일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면 3월이니까 3월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월 초잖아요 다음 주가.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할 때 뭔 얘기했냐, 다음 주 되면은 대장 될 게 그 가장 핵심 키워드가 대미 투자 특별법, 이거 다음 주에 통과될 확률 매우 높거든요. 통과가 되면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공개될 거고,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요구한 게 뭐 조선업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다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3월 중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기가 있었죠. 저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가는데 김정은 위원장 그냥 만난다고 본다. 그래서 그냥 회담만 해도 사실 뭐 큰 얘기 오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만나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돼요. 물론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하노이 노딜처럼 만났다가 그냥 바로 빠이빠이 하고 뭐 무슨 싸우고 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대감만 보면 되니까, 기대감을 기반으로 이런 뉴스가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일에서 21일에 노동당 9차 대회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됐어요. 어제랑 오늘 이틀 연속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워딩을 원래 세게 하는데 북한도 세게 하죠. 어제 북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한테는 한국을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해서, 한국이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한테 했던 게 전부 다 난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랑은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메인이었고, 미국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태도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날이 되고 나서 백악관 관계자들한테 기자가 물어보니까 백악관에서 뭐라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이미 열려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여가지고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자,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방중하는 일정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북한이랑 만날 거면 뭔가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미 물밑에서 고위급 관계자가 북한이랑 딜을 하고 있는 거는 거의 100%에 가까운데 지금 백악관에서 함구령을 내려가지고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왜냐면 그래야 좀 극대화가 될 거 아니야, 만났을 때 또 정치인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나는 건 저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주가 레벨 자체가 뭐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수급이 그냥 한두 번 붙은 정도라서 뭐 이런 애들 정도. 그래서 제가 3월 중에는 경협주를 좀 제법 모으는 쪽으로 가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총이 너무 작아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삼천당 보겠습니다. 어제 주인공이었죠, 바이오 안에서 상한가 갔으니까. 삼천당에는 개별 재료가 있었어요. 오늘도 셌어요. 근데 삼천당 이슈는 뭐였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시 나온 거. 여기 보면 경구용 당뇨 치료제 리벨서스의 제네릭 및 경구용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고비 정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위고비의 영국 외 유럽 10개 국가, 그러니까 11개 국가라는 거예요. 라이센스 상업화 계열. 그래서 11개 국가랑 계약을 했고 총 계약 금액은 508억 정도 된다. 여기 보면 계약금 및 마일스톤 관련 계약사항이 508억이라고 하죠. 어제 장 끝나고 이거 갖다가 말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삼천당도 그렇고 언론 기사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삼천당 제약이 5조 원짜리 계약을 했다. 근데 내용을 보면 508억이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오탄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뻥튀기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제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면, 지금 삼천당 제약이 지금 이번에 상호파 계약을 체결한 거는, 우리가 그 전에 뭐 ABL 바이오가 했거나 무슨 알테오젠이 했거나 리가캠이 했거나 이런 애들이 했던 기술 이전 많이 보셨죠? 얘네 기술 이전은 신약을 개발하는 중에 나오는 거 또는 플랫폼 기술 이전인데, 예를 들면 처음에 업프론트라고 해가지고 계약금을 줘요. 야, 우리 일단 네 거 사갈 테니까 내가 1,000억을 줄게. 이건 계약금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대부분 반환 의무가 없어요. 나중에 딜이 빠그라져도 1,000억은 그냥 먹습니다. 저거 계약을 뭐 그 한 상대방 회사가 계약금을 주고, 여기다가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마일스톤. 왜냐면 임상을 진행 중이면 이게 사간 건데, 빅파마가 임상하다가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상이 진행 중인 약을 사갔다. 그럼 계약금으로 예를 들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주고, 너 일상 넘어가고 2상 데이터도 좋으면 거기서 또 주고, 3상도 좋으면 거기서 주고, 품목허가 나오면 한 번 더 줄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돈을 나눠서 줘요. 왜냐면 빅파마가 이거 뭐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돈을 한 번에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일스톤이 예를 들어서 9천억이다. 1상 끝나면 1,000억 줄게, 2상 끝나면 2,000억 줄게, 3상 끝나면 4,000억 줄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거든요. 그럼 이거 총액을 이제 마일스톤으로 보고, 이게 9,000억이라고 했을 때 계약금 1,000억에다가 마일스톤 9,000억을 더하면 총 1조 원이죠. 그래서 이게 1조 원짜리 기술 이전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당장 들어온 돈은 계약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품목 허가 및 출시까지 됐을 때 1조 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상하다 망했다 이거 못 받아요, 이거 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총 금액이 508억이라죠. 계약금 및 마일스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정에 자기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는 걸 11개 국가의 상업화 계약으로 팔아먹은 건데, 우리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니네 약이 팔릴 때 우리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정 수준의 로열티 같은 걸 줘, 이익을 공유해줘 라는 게 메인 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삼천당 제약 이익 공유에서 60% 가져간다고. 이거는 삼천당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딜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하자면, 삼천당 제약이 한 계약이 508억짜리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큰 딜이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거꾸로 그럼 삼천당이 5조짜리 계약을 했네요.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 계약금이 작아서 작은 딜 같지만 작은 딜이 아니에요. 어차피 돈은 여기서 다 나올 거라 이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큰 딜은 맞는데 5조라는 돈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에 대해서는 말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얼마나 팔리고 거기서 이익 공유를 얼마나 받아가고, 이거 계산하는 또 공식을 어떻게 가져갔냐. 왜냐면 아직 미래니까 앞으로 뭐 100개 팔릴지 1000개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뭐 왈가왈부 좀 말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508억짜리라고 작은 딜이 아니에요. 대단한 딜한 게 맞습니다. 말이 하도 많길래 저것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제 말고 신고가가 이미 뚫렸거나 아니면 신고가 트라이를 하고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주가 에임드 바이오였거든요. 에임드가 오늘 장중 25%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게 신규 상장 중에 누워있는 게 두 가지인데, 알지노믹스랑 에임드 바이오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 게 로키텔스케어랑 프로틴하거든요. 얘네 둘 다 고개를 잘 들고 있고, 우리도 여기 중에 이번 주에 좀 사놓은 애가 있는데 굉장히 얘까지 붙는 그림이 있었고, 얘가 붙으니까 알지노믹스도 좀 올라오죠. 근데 오늘 에임드가 그래도 세게 움직였으니까 얘 얘기를 좀 하자면, 에임드 바이오가 이번에 코스닥 150 편입으로 새로 들어갔어요. 수시 편입으로. 얘가 이제 얘는 편입이 그냥 확정이 된 상태여가지고 이제 패시브 수급이, 안 그래도 최근에 코스닥 150 흐름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패시브 수급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기관이 강제 매수로 들어오는 돈이 많이 쌓인다는 점이 또 있고, 그럼 원래 코스닥 150 종목이면 또 좋지만 아니었는데 들어갈 만한 종목들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신고가가 뭐 전 종목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로봇에서는 무슨 레인보우만 먼저 보내고, 뭐 어떤 날 바이오에서는 뭐 G2G가 혼자 쏘고, 어떤 날은 뭐 보로노이랑 올릭스 두 개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지만 얘네들이 올라가는 종목 수를 보면 바이오 섹터 전체가 통으로 형님 가니까 저도 가요 하면서 막 윗동생 아니면 뭐 윗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막내 동생까지 그냥 다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사실 이게 슈퍼버블 랠리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아직 안 나왔고 그냥 돌아가면서 신고가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슈퍼랠리 비중 다시 오는 거 막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다 들고 있어가지고 별거 안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못 채워요. 이제 그때부터 속도가 너무 빨라질 거라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기도 지금이 제일 좋죠. 박스 횡보 중인 애들이 많으니까, 잘 채워놓은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다 채워놓고 딱히 뭐 최대한 주문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 주에 갑자기 많이 한 거는 현대차랑 오토웨버 사느라 그런 거예요.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아무튼 뭐 걔네는 무조건 사야 되는 애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좀 한 거고. 그리고 바이오 학회를 보면은 이게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2월이랑 3월에도 학회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기준으로 보면 딱히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학회는 아닙니다. 물론 아무 종목에도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당뇨병 학회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비만 치료제 이런 애들도 영향 받는 애들 있기는 있는데, 바이오 섹터 전반을 보면은 2, 3월은 사실 딱히 학회에선 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4월이 AACR이 있고 5월 말 6월 초가 아스코가 있어서 미국 임상종양학회인데, 보통 얘가 또 중요한 학회거든요. 그럼 얘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제부터 움직이냐, 한 달 정도 전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2월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한 3월 뭐 중순 그때쯤부터 이제 쏘는 애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 학회 앞두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지금 정도 순환매에다가 시장에 돈이 이 정도로 풀려 있으면 이게 안 가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구간 이제 2월 끝났고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정도가 내가 싸게 바이오 다음 그 빅웨이브 뭐 대시세 전에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다 채워졌고 웬만한 건 뭐 선발 애들도 다 올라가도 안 팔고 있어가지고, 여튼 그래서 꼭 채워놓을 기회로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써놨죠.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바이오 학회 비수기가 2월 3월이다 정확히 말하면 3월에도 딱히 뭐 많이 있는 거는 아니긴 한데 3월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월을 학회 비수기라고 표현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바이오 섹터 비수기라고 하면 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섹터 내 종목들은 움직이는 많으니까 뭐 저런 애들 정도를 일단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애들 중에를 좀 보면 오늘 특징주는 또 에임드 바이오였고, 또 다른 애들을 봤을 때는 괜찮은 거 뭐 매지원도 좋고 뭐 오름도 좋고 와이바이오, 리브스메드, 뭐 인벤티지랩, 펩트론, D&D 뭐 이런 애들도 다 좋죠. 근데 이게 다 좋은 애들이 많아.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내가 돈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더 좋은 애들은 있거든요. 우리도 바이오 살 때 보면 바이오 그냥 뭐 나눠가지고 좋은 애들 많아서 좋은 애들 위주로만 사놓지만 거기서 좀 더 좋은 애들 비중을 더 많이 실어놓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 오름을 제일 많이 샀던 것처럼 오름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학회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4월 학회랑 5월 말 6월 초에 있을 아스코까지 키워드가 암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학회에 원래 자주 AACR은 학회에 참여한 애들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말 수는 없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암 계열로 뭔가 의미가 있는 거, 그럼 뭐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Y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리가캠, 그리고 최근에 또 온코닉 날라갔죠. 온코닉, 뭐 ABL, 뭐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 말고도 학회 참여하는 애들이 계속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움직임도 보고 학회 간다고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라서, 왜냐면 학회는 참여하는데 딱히 뭐 발표하는 내용은 뭐 별 볼 일 없어. 그럼 그런 애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이제 우리도 갑니다, 저도 가요 하면서 하나둘씩 추가될 거라 그런 애들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는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틀을 바꿔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보시기에 더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낫죠? 엄청나게 깔끔해서. 근데 만드는 데는 진짜 손이 좀 더 많이 가긴 하는데, 이게 가독성 좋은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 캡처를 딱 하셔가지고, 이게 뭐 어떤 매체로 보시던 캡처를 딱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편하잖아요. 이것도 필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